네, 매주 일요일은 여러분의 투자 종목을 결정해 드립니다. 썬데이 종결자 2부. 안녕하세요, 최기훈입니다. 자, 일요일 밤 시청자 여러분들의 수익을 책임질 썬데이 종결자 2부에서도 섹터와 종목, 빅매치로 올해 시장들의 흐름을 미리 체크해 볼 수 있는 특별한 시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썬데이 종결자 2부 출발합니다. 네, 그럼 변동성이 요동치는 시장 속에서 심리를 읽어낼 일요일의 두 남자입니다. 썬데이 결정자, 우리 전태룡, 홍희지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요일에 또 두 분과 오늘 굉장히 또 훈훈하게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저희 특집입니다. 네. 특집이에요. 이제 설 연휴도 있고요. 특집 주간이라고 저희가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앞서 1부에서도 저희가 여쭤봤지만 오늘 특집은 어떤 특집이 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전태룡 대표님, 네. 오늘 특집 네. 어떤 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겠습니까? 급등주를 드려야죠. 급등주. 지난번에 우리가 산표 시멘트 엄청나게 상승을 했는데 특집에도 급등주는 이어집니다. 아, 그래요. 네. 물질적인 것은 급등주, 네. 감성적인 것은 무엇을 드릴까요? 솔직, 감성적인 것은 담배? 제가 하트를 하나 드릴까요? 하트, 사랑을. 네. 특징주와 함께 사랑을 주신다고 하셨고. 자, 홍희진 대표는 오늘 특집으로 네. 준비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곧 설 명절입니다. 명절입니다. 설 선물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저도 역시 전 대표님과 마찬가지로 수익을 좀 드려야 되는데 수익을. 네. 저도 역시 급등주를 추구하긴 합니다. 다만 이제 추세 추종이라는 어떤 장점을 좀 활용해서 네. 여러분들께 확실한 좀 수익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성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감성적인 거는 어떻게 또 참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이 부분들이. 핫 해주세요. 핫 한번 할까요? 저는 두 분이 오늘 사랑도 주시고 하시지만 네네네네. 냉정함과 속 시원함, 솔직함을 그 부분들. 좀 주시면 어떨까? 듣고 나니까 딱 이해가 되네요. 그렇죠. 네. 시청자 여러분 특집을 보시는 만큼 그래 저 두 사람 정말 솔직하고 냉정하게 얘기해 주는구나. 네. 좋습니다. 두 분의 네. 의견 한번 따라가야겠다. 네. 눈여겨봐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시장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 정말 강심장이 아니면은 버티기가 힘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매도사이드카, 사이드카, 그렇죠. 네. 퐁당퐁당. 엄청납니다. 이 코스피 맞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잡주도 이런 흐름은 안 보일 것 같은데. 아찔했던 네. 한 주가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정부 코스닥 3천 부양에 힘을 쓰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코스닥 1000스탁이라고 하죠. 1000스탁은 돌파한 상황인데 3000 스탁 이거 시동을 거나요? 기대를 해봐도 되는 건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코스피의 움직임보다 코스닥의 움직임이 훨씬 더 둔했거든요.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시청자분들 있죠. 오늘 방송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저와 함께 이제 또 너튜브에서 공부하신 분들 잘 보셔야 되는데 저는 지난주 금요일 날 네. 우리 시장이 잠깐 조정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 미증시가 상승하는 걸 보니까 다시 상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월요일 날도 공부하러 오셔야 되는데 왜 그랬냐면 네. 일단은 과거에 2000년도에 닷컴 버블 그리고 2008년도 금융위기 고점 갔다가 내려오는 과정에서 보통 사이드카가 여러 차례 발동됐고 네. 또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혹시나 AI 버블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고 바닥에서 2020년 코로나 바닥에서 또 서킷 브레이크와 또 이제 여러 가지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금요일 날 이 우려들을 다 해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다시 시장은 상승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걸 보시고 코스닥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코스닥과 코스피 탄력성 이거 지난주죠. 네. 지난주는 코스피가 훨씬 더 셌습니다. 셌어요. 투심도 그랬고. 네. 요번 돌아오는 주 지금 월요일부터 좀 시장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코스닥과 코스피 중에 탄력성은 어느 쪽이 더 셀 거라고 보시나요? 월요일은 코스피가 셀 거예요. 코스피가. 왜냐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우리가 브로드컴, TSMC가 반등을 줬기 때문에 삼성전자 그렇다고 해서 코스닥이 약하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소부장주들이 어제 금요일 날 하락하는데 소부장주만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반도체 중심에서 먼저 보시고 또 하나 고체, 전고체 2차 전지 다시 공략합니다. 좋습니다. 네. 잠시 후에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자, 홍희진 대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1000스탁, 이 3000스탁에 대한 기대감 네. 유효한가요?
일단은 삼천 스탁에 대해서 저는 무조건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건 사실상 우리가 이제 수급적인 요인, 어떤 기대감들도 분명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조금 우려감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네.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또 이야기 드리면, 우리가 이제 제가 지금 시장을 뭐 나쁘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라, 무조건 3,000포인트는 언젠간 갈 가겠죠. 거다. 근데 그 그러니까 시간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면 매매하는 게 굉장히 좀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재테크하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결과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과정이라는 건 방향성도 중요하고 속도도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삼천 스탁에 대한 어떤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12개월 포워드 PR이 28배 정도 수준입니다. 네. 우리가 5년 평균 가격으로 지금 환산을 해보면 그 5년 평균보다 50% 넘게 좀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비싸기 때문에 더 기대감이 있고 성장성이 있으니까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렇게 또 표현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번 주에 그러니까 지난주겠죠. 지난주 흐름 보셔서 아시겠지만 변동성이 굉장히 컸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변동성이 컸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가격이 어느 정도 좀 고평가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변동성이 좀 커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시장은 앞으로 조금 더 좋을 수는 있겠지만 무조건 3천 스탁이 갑니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예. 3천 스탁은 언젠가 가겠지만 올해 안에 간다라는 것에 대한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 의지는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비 기업을 퇴출시켜야 되고, 결국 그런 것들 때문에 경쟁력을 갖게 되면 코스닥도 계속 꾸준한 어떤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발언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좀 좋다라는 건데, 그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략적으로 한번 가보면 지수 플레이를 하시는 것보다 네. 개별 종목 단으로 가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시장이 된다 이렇게 아니요, 생각하시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어. 않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는 대형주와 중소형주를 섞어주는 전략이 가장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을 내가 보지 말고 그냥 전체적으로 고르게 좀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물론 종목 플레이 당연히 좀 중요하긴 한데요. 일단은 그 지수가 올라가는 거에 어떤 포인트를 좀 맞추시면서 좀 움직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외인의 매도세, 금요일 날만 보더라도 외인이 3조 3천억 넘게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개인들은 그걸 2조 넘게, 2조 1천억 정도를 또 담아내는 모습을 보였고, 그 전날 5조 가까이 매도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야, 이 외인의 매도세가 정말 무서운데, 지금 이 시점 그렇다면 앞서도 힌트를 살짝 주셨는데, 네. 돌아오는 주 앞으로 좀 코스피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건지, 네. 아니면 코스닥 회귀 신호를 좀 봐야 되는 건지, 네. 이게 좀 궁금하긴 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우리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리면, 네. 일단은 우리가 이제 지수로 봤을 때는 어떤 때는 이제 반도체가 움직여줄 때는 코스피가 상승을 하고요. 코스닥이 상승할 때는요. 제가 정말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전에는 알테오젠이 움직였을 때 코스닥이 같이 연동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알테오젠이 죽고, 지금 그 우리 2차 전지 있죠. 에코프로가 움직이면 코스닥하고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주까지만 해도 정말 외인들이 너무 많이 팔고 환율 올라가서 잠깐 쉬었다 가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만약에 다음 주에 네. 반도체, 외국인들이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2차 전지, 그리고 금융, 자동차 이렇게 이제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이제 2차 전지 쪽에 돈이 몰리면 코스닥, 그리고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몰리면 코스피, 이런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오시면 제 ETF 노아의 방주라는 네네. 전략을 드리는데 반반 드려요. 네, 헷갈리지 않게 여러분들께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시고, 다음 주에는요, 여러분들 네. 급등주 하셔야 돼요. 급등주. 네, 급등주, 우크라이나, 남북 경협주. 오시면 제가 그 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급등주. 급등주 솔깃한데 어쨌든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의 우크라이나, 그리고 남북 경협도 맞습니다. 한번 볼 필요가 있는 다음 주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앞서 이 코스닥이 움직이려면은 제약바이오가 움직이는 건 당연하지만 지금 2차 전지의 흐름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맞아요.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또 소부장들이 코스닥에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잖아요. 네. 소부장들은 어떻게 좀 접근해야 되나요? 봐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이제 금요일 날 우리 시장이 좀 흔들렸는데 네. 소부장주들만 올랐어요. 그러면 당연히 저는 이제 내일 코스피가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상승할 거라고 본다라고 하면, 코스닥에서는 근데 질문이 너무 완벽하게 찌르셨는데요. 그래요? 네. 소부장주 코스닥 이끌어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반도체 중심
우리 최기훈 앵커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 코스닥에서도 중소형 반도체 업종 중심에서 일단은 이 시장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요. 결국은 투트랙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네. 시장이 되네요. 자, 그러면 홍희진 대표께도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 코스닥 시장에서요. 네. 기관들이 네. 아주 멋지게 밀어줬었거든요. 매수 많았죠. 네, 그러다가 제가 늘 항상 걱정했던 게 기관의 자금도 한계가 분명히 있을 텐데 저 자금이 언제까지 들어오겠느냐. 그게 저번 주까지였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발길을 딱 끊어버렸습니다. 네.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 이 코스피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코스닥으로 다시 회귀를 할 것인지, 이 부분이 궁금한 게 기관 질문하시는 거죠? 기관 이거는? 마찬가지고요. 네. 일단 두 가지 좀 같이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지금 저도 이제 외국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 거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상 금융투자 쪽으로 매수가 굉장히 좀 강해졌고 네. 어떤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요인들이 상당히 좀 커졌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금융투자 매수로 들어오면 개인들이 ETF를 매수하게 되면 금융투자 매수로 좀 잡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당연히 개인들의 어떤 자금인데 기관들 금융투자가 매수하니까 응집력이 좀 생기는 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시장이 지금 보시면 예탁금도 100조 원 이상으로 계속 좀 그렇죠. 증가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주식시장 쪽으로 지금 자금이 계속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금이 들어오는데 예전에는 코스피 우위였다면은 지금은 좀 같이 가는 이제 그런 흐름에서 금융투자의 어떤 매수세가 지금 유입되고 있는 요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이걸 마냥 기뻐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금은 더 유입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근데 이제 다만 지금 얼마 전에 1월 중순 1월 23일부터 2월 초까지 금융투자의 매수는 그냥 계속 패시브 자금 성격으로 계속 매수를 했다면 지금으로서는 약간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도 매수, 빠져도 매수가 아니라 상황에 맞춰서 조금 이제 조절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1100포인트 근처에서는 다소 적극적인 기관들의 수급보다는요. 약간 이제 그런 어떤 숨고르기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 쪽 우리가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사실상 1월달 증시에서는 외국인들의 순매수 자금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네. 오히려 매도가 한 3조 원 정도 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5년 9개월 만에 외국인의 전체 비중이 가장 높았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37% 정도? 그러면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종목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종목이 많이 올랐는데 그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종목이 많이 오를 때 매수한 주체는 외국인이 아니라 다른 개인이나 기관 쪽 매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거를 좀 보면 최근에 외국인들이 당연히 많이 파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 우리나라 시가총액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지금 매도가 나타나는 거에 대해 너무 지금 겁을 먹어야 되냐, 이제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 중요한 건 그러면 이 외국인이 과연 언제까지 매도할 건지 아니면 다시 매수할 건지 이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사실상.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매수에 좀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려면 어느 정도 지금 달러가 좀 약해진다든가 아니면 금리가 확실하게 지금 인하다라는 어떤 방향성이 결정돼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3월까지는 그럴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적극적인 외국인의 매수보다는 약간 소극적인 아니면 조금 더 매도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의 수급 흐름들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왜? 가만히 있어도 올라주면 오르면 또 팔잖아요. 그래요. 예, 본인들이 안 사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저는 좀 중요하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네, 네. 좀 첨언 그 시청자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코스닥을 되게 좋게 보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연기금이 지금 이제 한 1,400억 정도 운영을 하는데 정부에서요 더 투자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까지만 하더라도 5조 원 정도 투자를 했는데요. 지금 그걸 2배 이상 늘리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하면 코스닥 시장에,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날 외국인들 매도로 인해서 빠졌지만 기관들로 인해서 상승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들어올 돈이 많은 거죠. 그래서 과연 기관은 무엇을 살 것이냐? 실적과 앞으로 있을 시황 전망을 볼 거예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로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모르시면 우리 종결자 2부 꼭 보시길 그래요.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이 2월 달 들어서 우리 시장을 주도하고 있던 섹터들, 뭐 AI에서 출발해서 반도체, 로봇, 뭐 다양한 섹터들이 살짝 조정, 이게 가격 조정일지 기간 조정일지는 아직 뭐 네. 모르는 상황이긴 하지만 조정세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 눈에 들어오는 게 중국 소비주, 네. 그리고 트럼프가 아닌 머스크로 시작이 된 태양광 쪽, 이런 쪽 테마들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쪽을 지금 봐야 되는 건지 현 시점 주목을 해야 될 섹터는 어느 쪽이라 보시는지 한번 궁금하긴 합니다. 저는 지금 최기훈 앵커님이 얘기한 것처럼 방금 말씀하신 섹터 봐야 된다고 봐요. 그래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제가 보고 있는 시점은 저는 이제 수급 그리고 수급, 네. 종결자 2부만큼은 제가 급등주를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는데 지금은요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 이슈가 있어서
남북 경협주. 그러니까 그동안에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가 있었었는데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제재를 좀 약간 완화한다라는 그렇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지난주에 제가 이제 그 너튜브에서 전태룡 너튜브에서 매번 그 남북 경협주를 이야기했거든요. 관련주들이 대단히 크게 상승을 줬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 본다면 급등 형태로 본다라고 하면 아까 이제 우크라이나 설명을 드렸었고 네네. 다음 주는 남북 경협주를 경협으로. 보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그럼 중국 소비주 그리고 태양광주 이것도 네. 일종 테마로 보시는 거죠. 그럼요. 중국 그럼, 소비주하고 태양광도 이미 그 태양광 같은 경우는 지난 금요일 날 밀리지도 않았어요. 그래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좋게 보는데 워낙 태양광 관련해서는 다른 분들도 많이 다뤄주시니까 저는 좀 다르게 그래요? 남북경협주랑 우크라이나 이야기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매력 있습니다. 남북 경협 그리고 트럼프의 입을 또 한번 우리가 집중을 하면서 남북 경협도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 홍희진 대표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현 시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섹터는 과연 뭐가 있느냐?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들이 쉬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매매할 때 네. 말씀하시죠. 아니 동의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네, 어느 정도 좀 동일하는 부분들이 당연히 있죠. 예, 근데 그러면은 이제 전략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면 전략이 중요한 것 같아요. 쉬어갈 예. 때 이 쉬어갈 때 야수의 심장을 갖고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되냐. 근데 우리 야수의 개인 심장. 투자자분들은 지금 삼전 닉스에 공격적으로 좀 들어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ETF도 좀 공격적으로 담으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은 쉬어갈 때가 기회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전략적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 올라오고 있는 테마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태양광이라든지 뭐 중국 소비주 그리고 우리 전태룡 대표가 얘기한 뭐 남북 경협이라든지 지정학적 리스크에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지금 움직이고는 있거든요. 어떻게 좀 접근하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투자 전략을 짜실 때요. 네. 기간 설정을 어떻게 하는가가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단기적으로 볼 거냐, 길게 볼 거냐, 중간 자리로 볼 거냐. 이게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지수가 많이 올랐으니까 이 정도 이렇게 올라도 되는 거야라는 공감대는 항상 있어 왔었죠. 네네. 사실상. 근데 이제 이게 언제 빠져도 이상할 게 없다. 근데 그게 꼭 비싸다라는 논리보다도 빨리 올라왔으니까 좀 쉬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쉼이 없으니 따라가기도 지금 불안하고 그렇다고 안 사자니 불안한 시장이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이 지금 지난주에 변동성이 조금 발생을 했었고, 그 저는 이제 저도 이제 너튜브를 시작을 했습니다. 2월 달부터. 네, 2월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네. 계속 이제 이야기 드렸던 부분들이 뭐냐면. 지금은 비중을 조금 이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자신 있어 하는 매매가 추세 추종이죠. 그러니까 시장이 좋으면 당연히 추세대로 먹을 건 추세대로 수익을 내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당연히 큰 수익을 나한테 안겨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내가 몰빵하면서 장투를 할 거냐, 지금 몰빵하면서 단기를 볼 거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30에서 50% 정도는 좀 추세적으로 보고 30에서 50%. 나머지를 이제는 단기 수익 관점으로 조금 쳤다가 빠졌다 쳤다 빠졌다 하는 전략으로 가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보시면은 지난주에 지금 보시면 목요일 날 금요일 같은 경우도 시장이 흔들릴 때 외국인 매도가 많았는데 그거 다 개인이 받았거든요. 그래요. 개인이 받았는데 오늘 지금 뉴욕 증시 마감된 걸 보시면, 그러니까 이번 주죠. 마감된 거 보시면은 아마 월요일 날 일단 갭이 뜰 거 아닙니까? 그럼 야수의 심장으로 매수한 개인들이 일단은 먹고 시작을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기분 좋은 시작이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보면 내가 어떻게 설정을 전략적으로 할 건지 굉장히 좀 맞아요. 중요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업종은 무조건 반도체와 금융은 좀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품고 가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네. 반도체와 금융은 좀 보시되 최근에 디지털 자산 관련주가 조금 오르고 지난 금요일 날 좀 밀리긴 했지만 다시 조금 올라와 줄 수 있는 섹터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시간에 이런 얘기했어요. 이게 좀 전략을 좀 잘 가야 되는 게 네. 내 연인이 좋은 마음에 드는 연인이 있거든요. 네. 뭐 유학을 잠깐 갔다든지 군대를 갔다든지 하는 동안에 외롭다고 해서 다른 사람 잠깐 만난 동안에 그 사람 놓칠 수 있거든요. 그치. 그렇죠. 이게 적절한 표현이 갖고 있어야죠. 갖고 어느 정도는. 그래서 요게 좀 적절한 표현이 조금 사람은 그렇지 않을까 이차전제예요. 싶은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사람은 놔둘 수는 없지만 네, 우리 전태룡 대표에게도 전략적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그럼 전태룡 대표는 지금 이런 시점 사실은 어떤 공격적 야수의 심장 좀 필요할 때고 네. 아니면 지금 전 말씀하신 대로 전 남북 경협도 굉장히 좋은 시선이라고 보거든요. 네. 뭐 이런 거라든지 지금 뭐 테마성으로 올라오는 것들을 봐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전략적으로 봤을 때 어떤 전략이 가장 현명할까요? 이제 뭐 아까도 우리 홍희진 대표께서 얘기했지만 이렇게 시간적인 준비가 있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내가 장거리 선수다라고 하면 장거리 선수? 저는 2차 전지나 반도체를 봐야 된다고 봐요. 근데 난 단거리 선수다라고 하면 아마 4월 달에 그러니까 미중이죠. 미중 미중?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테마의 역할을 좀 보겠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우크라이나와 남북경협주 그리고 제가 남북경협주를 왜 말씀드리냐면요. 저는 매 정부마다 남북경협주를 해왔고 그래서 남북경협주가 한번 급등하고 떨어져도 늘 관심 있게 봤어요. 그래서 최근에도 옆으로 횡보해서 이거 좀 뭔가 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대로 상한가 가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요. 자 중요한 거 조정을 기다리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경협주는요 다음 주부터 쭉 한번 지켜보셔야 돼요. 그래요. 좋습니다. 그래요. 전략이 두 분의 전략이 확실히 그 지금 시장 대응에 딱 맞는 주도적으로 갖고 가야 되는 긴 호흡의 전략과 좀 단거리를 툭툭툭 쳐주는 이런 전략이 공존을 해야 되는. 그래서 그만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대응하기가 힘들다. 어렵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하지만 썬데이 종결자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 그 뭐라고 할까요? 주식에 이 시장에 좀 뭐랄까 초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막 들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어려운 이야기보다는 쉽고 명쾌한 우리 종결자 두 분의 결정이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럼 섹터 빅매치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주도 섹터 2파전 이렇게 두 종목을 두 섹터를 만나봤는데요. 조방원 그리고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부터 가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전태룡 대표가 선택한 섹터입니다. 저희가 제목이 올해 눈여겨봐야 될 섹터입니다. 그중에서 제약바이오를 선택했다는 건 역시 코스닥 쪽에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제약바이오? 일단 지금 시장에서 보면요, 우리가 이제 반바지라고 해서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가요. 그 시청자분들 아까 이제 최규현 앵커께서 우리가 이제 초보자분들이 많다고 했는데 이 제약주는요. 뭐 초보분이거나 아니면 좀 장거리 선수에게 좀 맞아요. 지금 글로벌 시장에 대해서 뭐 우리 대형 제약주들을 보면 변동성을 막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걸 잘 살펴보면 글로벌 시장의 제약주들이 상승하는 것도 있고 하락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최근에 우리 시장이 상승했다가 하락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금리 인하예요. 금리 인하를 할 것이냐 상승할 것이냐인데 역대 우리 시장이 상승을 할 때 그 시점에 금리 인하를 하면요 이렇게 꿈에 있는 주식, 기술주, 돈을 이렇게 융통을 해야 되는 이런 제약주 중심에서 상승을 좀 보여왔어요. 물론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알테오젠 등 그동안에 이 시장을 이끌어왔던 몇 개 제약주들은 좀 쉴 수 있는데 그동안에 가지 않았던 종목들 방금 이야기 드렸던 뭐 빅파마에 대한 글로벌 이 관련 이슈들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종목들은 보셔야 돼요. 이러한 종목들은 금요일 날 하락도 안 했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그 종목을 알려드릴 테니까 채널 고정 꼭 하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이 지금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그래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빅파마 주력 관련된 종목들 단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찌되었던 제약바이오 섹터 하면 일단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두려움이 좀 있습니다. 좀 제약바이오 섹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태룡 대표만의 방법 같은 노하우가 있을까요? 이게 진짜 제약주가 왜 힘드냐면 실적이 안 좋은 데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요. 기대감만으로. 맞아요. 그런데 갑자기 안 좋은 기사가 나오면 급락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고수들의 영역이고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 만약에 주식을 처음 하셨다라는 분들은 실적 기반으로만 가셔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적을 확인하고.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꿈을 가지고 있었던 종목들이 갔다가 떨어지면 앞으로는 왜냐하면 실적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1,400조의 연기금은 실적 없는 곳에 투자 안 할 거예요. 실적 있는 곳에 투자할 거기 때문에 실적 있는 제약주 꼭 살펴보시고 진짜 주식을 모르시겠다라는 분들은 반드시 실적을 보고 가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제약바이오주 뭐 실적 뭐 기반의 종목들 너무 만약에 많이 너무 높이 올라오면 또 접근하기가 힘들고 제약바이오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저희도 진행을 하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제약바이오, CDMO부터 시작해서 ADC, 뭐 FDA까지 굉장히 많은 것을 공부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ETF로 묶어서 가는 건 어떨까라고 고민하시는 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제약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 차라리 ETF로 가볼까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어떤 의견을 주실까요? 너무 좋죠. 괜찮아요? 저는 ETF를 되게 좋아하고 시청자분들이 만약에 종목으로 가는 것보다 저는 ETF 관련해서 좀 움직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제약 관련해서 ETF를 갈 바에는 이제 초보분들 입장에서 지수 추종을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대단히 탄력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정말 공부하기 힘드신 분들은 차라리요, 여러분들 내 종목이 왜 오늘 올랐지? 지수가 올라갔으니까. 내 종목이 왜 떨어졌지? 지수가 떨어졌으니까. 지수 ETF로 가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요. 그거 아니면 진짜 실적 있는 종목들 저는 정말
이번에 연기금이 실적 있는 종목들 중심에서 대단히 많이 투자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ETF보다는 지수 ETF가 훨씬 네, 더 낫고 아니면은 차라리 실적이 증명된 제약바이오 종목단으로 가는 것이 현명하다. 왜냐하면 네. 이 제약 ETF도 어려워요. 어렵죠. 어렵죠.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탄력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네, 맞아요. 확실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자, 홍희진 대표는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어떤 네. 의견을 갖고 계신지 한번 여쭤볼게요. 제 개인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 좋아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 이제 멀티플을 잘 받으면은 크게 올라갈 수 있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뭐 텐베거가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섹터가 제약바이오인데 네. 이게 지금 계속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급등했다 급락하는 급등했다 급락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 어떤 그런 기업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고 거기에 맞춰서 투자를 해야 된다. 이제 이 부분들이 좀 중요한데, 그러니까 저는 시장이 지금 좋아진 이 시점이 굉장히 조금 주요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시장이 좋은 것만으로도 수급이 들어와서 그것 자체만으로도 어떤 기대감 요인들이 있다면 매수가 들어오면서 좀 땡겨지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한 것과 수익을 내는 거는 조금 반드시 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또 너무 많이 해서 방어적이다 보면 오히려 또 좋은 기회를 놓칠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요. 그래서 확실한 나의 어떤 투자 포인트를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잡고 가시는 게 좀 중요한데, 제약바이오로 이제 긍정적으로 좀 본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실적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신약 개발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죠. 이 부분들이 좀 있냐라는 거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나라 기업이 실적이 안 나와도 빅파마에서 나 앞으로 지금 임상은 이렇게 진행할 거니까 그와 연관돼 있는 기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럼 빅파마의 어떤 그 유행이라고 하면 유행일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좀 주목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는 거니까 이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스권이나 어떤 추세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아직까지는 급등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런 측면도 저는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다. 단 아직은 그렇게 탄력적이진 않지만 관심이 상당히 좀 필요한 위치인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전태룡 대표님, 네. 이 노보노디스크 주가의 급락, 네. 이게 뭐 실적이 뭐 조금 안 나올 거라는 예상치, 맞아요. 이렇게 되면서 좀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증시에 미칠 영향, 왜냐면 우리 제약바이오 섹터 자체도 또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많이 받죠.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저는 일단 긍정적으로 미친다고 봐요. 그래요? 제가 방금 이제 앞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노보노디스크가 성장률 둔화에 대한 그 가이던스가 좋지 않게 나왔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약 한 42% 수준에 밀려요. 누구에 밀리냐? 일라일릴리가 58% 처방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요. 일라일릴리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노보노디스크는 빠져요. 근데 아시겠지만 그 세계 최대 인슐린 제조사였고 위고비 비만 치료제에다가 당뇨 치료제에 대한 시장 너무나 점유율 높은 그런 회사인데 결국에 가이던스에 대한 이슈, 그게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이제 왜 국내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봤냐면 이게 결국에 저가 복제 약들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막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 실적 둔화를 보여줬고 위고비에 대한 성장 피크 아웃에 우려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보면 왜 그 이유가 있었느냐? 저가 복제약이에요. 그럼 이제 바이오시밀러인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바이오시밀러가 안 밀리고 실적이 오히려 증가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은 우리나라의 바이오 업체 종목의 기회다. 그렇게 그래요.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노보노디스크 개인 기업의 문제지 이게 우리 시장까지 전혀 아닙니다. 타격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이런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홍희진 대표에게는 미국의 약가 압력, 노보노디스크가 사실 스웨덴 기업이잖아요. 그쵸. 미국 기업이 아닙니다. 근데 미국에서 이제 약가 압력에 대한 이야기가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데 이 부분 또 국내 제약사에 미칠 영향이 이건 또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앞서 두 분이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약가 압력 확대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 우리 국내 시장은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모든 산업이 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면은 TV 같은 경우도 네. 처음에 뭐 LED TV 나왔을 때 굉장히 좀 비쌌잖아요. 그러다 이제 보급이 확대돼서 가격이 떨어져서 나중에 그 기업들이 수혜를 받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도 약가를 조금 내릴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 근데 약가를 내리면 Q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총 수량이 증가돼갖고 매출액이 증가될 거다라는 어떤 기대감 요인들도 있는데 시장에서는 그 부분들을 계속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판단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지금 긍정적이다, 좀 부정적이다라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계속 어느 정도 어떤 장단에 좀 맞춰야 될지 좀 모르는 이제 그런 상태. 그래서 일라일리 같은 경우나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금요일에 좀 많이 밀렸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조정의 어떤 기운이 조금 더 세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약가이나 압력이 확대되면은 우리나라 제약사 쪽에 기대감 요인들이 좀 생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반사이익이 있나요? 그렇죠. 반사이익이 있죠. 우려감 요인은 신약이나 블록버스터와 연계되어 있는 기업들은 조금 이제 우려감이 생길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약가이나 압력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뭐 바이오시밀러라든지. 왜냐하면 바이오시밀러 자체도 복제약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오리지널보다는 가격이 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점유율 확대 가능성, 이 부분들 CDMO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호재로 좀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인 요인들도 조금 많고 지금 최근에 국내 증시에서 바이오의 흐름을 보면 오히려 이쪽보다는 그냥 개별 이슈나 이런 쪽에 좀 더 포인트가 좀 맞춰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갖고 제약바이오에 대한 섹터, 우리 전태룡 대표가 선택한 섹터 저희가 만나봤고요. 이어서 우리 홍희진 대표가 선택한 섹터는 조방원입니다. 네. 조방원이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결국은 외국인들이 요 근래에 픽한 섹터가 조방원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조방원이 다시 시장을 주도할 거라고 보시나요? 전반적으로 총평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이게 조방원, 조선, 방산, 원전 셋 다 뜨거운 건 아니잖아요, 사실. 셋 다 뜨거운 건 아니죠. 네. 근데 그쵸. 우리는 조방원이랑 묶어버렸습니다. 그렇죠. 예. 어떤 총평을 드릴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잠들어 있다. 근데 이거를 잠들어 있다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1월 달이나 하나 시스템도 그렇고 얼마 전에 고점을 찍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 예. 에어로스페이스는 방산이긴 하지만 우주항공 쪽으로 약간 거기 찍어준 것 같고. 하나 시스템이랑 같이. 하나 시스템이랑 같이. 뭐 그런 그러니까 느낌 같이 같고. 좀 엮이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네, 네. 예. 그러니까 조방원 섹터가 참 재밌고 애매합니다.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조방원 섹터는 아직 좀 긍정적이라고 보는 건 뭐냐면 네. 실적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근데 실적이라고 하면 우리가 항상 뭐냐면 밸류를 생각하죠. 예를 들면은 이게 지금 전 세계 어떤 피어 그룹과 비교해 봤을 때 주가가 싸냐 비싸냐 아니면 뭐 퍼 20배냐 10배냐 뭐 이런 어떤 네네. 조건들을 조금 보시는데 중요한 건 실적은 성장성. 그러니까 예전보다 지금 좋아질 수 있느냐 이제 이 부분들인데 지금 수주 항구는 계속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조선, 방산, 원전. 특히 원전은 뭐 지금 가스터빈 그렇죠. 두산에너비리티 가스터빈 말고는 수주가 그렇게 막 많이 증가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 방산이나 조선 쪽은 계속해서 수주 장고, 그러니까 2, 3년치 일감은 확보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지금 보고 있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치가 좀 중요하죠. 그래요? 사실상 정치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정치 이슈는 결국에는 미국이랑 상당히 조금 가까워진 느낌.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좀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어떤 산업들은 계속 좀 프리미엄을 받으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게 결국에는 이제 조선, 방산, 원전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요.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게 아직까지는 조금 기대감 요인들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내용이고 제가 지금 시장에서 항상 추구하는 매매 전략은 추세 추종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패턴이 굉장히 좀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은 분들이 요즘에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하나 에어로나 하나 시스템은 우주와 엮여서 움직이긴 하지만 다른 것들의 어떤 패턴 자체를 지금 보시면 그렇게 흐름이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작년 11월 달이죠. 작년 1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조방원 ETF가 손실이 진짜 많이 났어요. 왜냐면은 시장이 좀 빠졌거든요. 네, 네. 마이너스 한 18%에서 마이너스 30%까지 지금 손실난 ETF가 굉장히 좀 수두룩했는데 오히려 지금 그때가 바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조금 탄력이 좀 저조한 오히려 조금 바닥을 좀 잘 만들고 있는 위치에서 관심은 좀 필요하다. 다만 매수는 여기서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는요. 매수가 들어오는 걸 보고 조금씩 관심 가져보시는 전략이 어떨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선, 방산, 원전. 그럼 홍희진 대표는 이 세 가지 섹터 중에서 네. 이게 사실 이걸 하나로 묶기에 너무 커요. 조선, 방산 섹터 분리를 사실 해줘야 되긴 한데 반바지도 하나로 묶을 수 없듯이 조선, 방산, 원전 중에 송희진 대표는 그럼 가장 어느 쪽을 우선시 보고 계시나요? 지금 현 시점에서.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원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원전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전태룡 대표께도 조방원에 대한 의견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요? 조방원의 공통점은 미국하고의 실적 그렇죠. 연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좋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동안에 상승했던 종목을 갈 수 있느냐, 투자할 수 있느냐를 볼 때 저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개별주가 안 갔어요. 네, 오히려 네. 대형주들이 갔는데 이제는요. 원전하고 연결된 개별주 급등장세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동안에 상승했던 대형주보다는 관련 종목들, 급등 종목들로 좀 보셔야
좀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좀 재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미국하고 연결되어 있고 또 저는 늘 그 전기 관련 이슈를 관심 있게 보고 있기 네네. 때문에 당연히 조방원 좋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결국은 말씀을 요약해 보면은 조선 방산보다는 원전 쪽에 좀 더 원전이죠. 집중을 해서 보고 계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조방원은 참 진짜 말씀해 주신 대로 재밌는 섹터입니다. 네. 미국과 연결되어 있고 정치적인 영향력 안에 좀 들어있는 맞습니다. 그런 섹터가 바로 조방원이 아닌데 그렇다면 조방원이라고 이 묶인 이 세 가지가 다시 움직일 거라는 기대감은 있으신 거죠? 있습니다. 지금 원전만 좀 우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점은 하반기 정도를 보고 계시는가요? 아니면 현 시점인가요? 저는 이제 만약에 지수가 올라간다고 하면 같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은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상승하면 조방원이 좀 약간 주춤해져요. 그리고 조방원이 그 반도체가 조정을 주면 조방원이 올라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되 반도체가 강하게 가면요 조방원은 속도가 좀 차적으로 좀 느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 게임으로 이 종목들을 보셔야 된다 저는 보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원전을 이야기했냐면 원전 개별주 중에 급등하는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위주로 보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사실 반도체가 조정을 받으면은 코스닥의 바이오라든지 2차 전지 뭐 이런 쪽이 좀 상승을 해줄 거라는 기대감인데 네. 오히려 반도체가 좀 주춤을 해주면 조방원 쪽에서 움직일 확률이 맞아요. 높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맞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코스피에서 순환매. 순환매 네, 그렇게 순환매. 순환매. 너무 순환매예요. 너무 너무해요. 많아. 해도 너무 너무해요. 많아서 엄청 많죠. 너무 많으니까 에이 모르겠다 하니까 다들 ETF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ETF 눈치가 하면 또 빨라야 전데. 돼요. 네. 참 이게 참 그래 다행입니다. ETF 하면 또 전태룡이라고 네. 또 얘기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요.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나봤는데 그러면은 질문을 우리 홍희진 대표에게 조방원에 대한 질문 이렇게 한번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앞서 우리도 했던 얘기인데 조방원 실적 얘기하셨습니다. 실적을 네. 봐야 되느냐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조방원은 정치적인 이슈가 되게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정책적으로 봐야 되느냐? 그럼 조방원의 기대감은 실적에서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정책에서 나오는 건가요? 일단은 저는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약간 지금은 그러니까 시장이 사실 싸다 비싸다의 기준은 어떤 업종이 제시해 주냐면 반도체죠 사실상. 지금 실적 전망치가 가장 빠르게 증가되고 있는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고 그 때문에 코스피가 올라도 비싸지 않은 시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그 어느 정도 이제 뭐 조방원에서도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올라오고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 하나 둘씩 고평가다 저평가다. 근데 저평가 기업은 사실 아직 조방원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실적도 보시는 거 중요하지만 저는 이런 어떤 분위기에서는 어떤 기대감 요인 있죠. 그러니까 기대감. 거기에 좀 더 포인트를 맞추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꿈을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꿈을 미리 땡겨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꿈을 땡겨오는 거니까 당연히 지금 실적이 바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주가는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나는 거기에 어떻게 그거를 어떻게 활용해서 매매할 건가에 대한 어떤 포인트인데 저는 그래서 실적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기대감 요인들이 더 중요한 것 같고 시장에 있는 어떤 탄력 이런 것들이 보다 더 우선시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조방원이 새 섹터에서 기대감을 가장 높이 평가하고 본다면은 아무래도 그러면은 방산 아닌가요? 우주와 쪽과 엮여져 있는 방산 쪽의 기대감이 제일 큰 거 아닐까요? 근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이제 반영되는 것들이 좀 상당히 좀 빨리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 그런 질문 그러니까 우리 방송하면서도 지금 사실 올해 상반기 가장 기대가 되는 업종 제가 우주항공 말씀드렸고 그렇죠. 네. 거기서 스피어 말씀드렸던 네. 스피어가 지금 우주항공에서 대장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조선 같은 경우는 작년 8, 90이 엄청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조방원 안에서도 순번이 좀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그러니까 원전인 이유는 지금 정부가 계속 좀 뭔가 미국 쪽과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 그런 기대감이 아직은 좀 더 크지 않을까. 물론 방산도 아직 기대감이 있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약간 지금은 휴전을 가려고 하는 그런 액션들이 있기 때문에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약간 좀 시간은 좀 끌릴 수 있는 위치인 것 같다. 그렇게 좀 글로벌적으로 봤을 땐 방산, 우주항공일 수 있지만 국내 상황으로 봤을 때는 원전 쪽이 좀 더 기대감이 크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전태룡 대표께도 같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이거부터 한번 짧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주가의 본질은 실적 그리고 기대감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전태룡 대표 어느 쪽에 지금 조방원 섹터는 어느 쪽에 대한 기대가 더 크실까요? 지금의 흐름으로는 일단 기대감 실적은 역시? 너무 느려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냥 정확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저는 여러분들 그냥 한전 기술, 한전 산업, 한전 들어있는 그런 종목들이 오히려 끼가 더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좋습니다. 그럼 조방원 내에서도 대형주와 중소형주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조방원 어느 쪽을 보는 게 현 시점에서 더 유리하다 보실까요? 제가 이제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한전을 끼워서 산업 기술을 이야기한 이유가 지금 이제 정부 입장에서 원전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많아요. 네. 그리고 아시겠지만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신재생에너지를 좋아했지 원전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 그렇죠. 정책이 바뀌었어요. 제가 차트를 보면서 하나만 설명드려볼게요. 네. 지금 그동안의 원전 관련주들이 추세적인 상승을 보여준 반면에 지금 시장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한전 산업의 흐름을 보면요. 이제 올라갔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개별주들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실적주들이 올라갔고요. 한전산업에 지난번에 보성파워텍이 상당히 큰 상승을 보여줬던 것처럼 이제 상승을 하고 전고점에서 부딪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원전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단기 조정만 잘 받으면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크고요. 한전산업입니다. 지금 보신 거. 네. 한전기술도 마찬가지예요. 전고점 이후에 이건 이제 홍희진 대표께서 좋아하는 돌파, 추세 추종 매매랑 비슷하죠. 돌파를 하면 그대로 치고 갈 가능성이 높은 그런 모습이라서 원전에 대한 섹터를 좀 보시고 만약에 이제 대형주가 조금 좀 이제 느리다라고 하면 이런 급등주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총 2가지 섹터로 빅매치 이어가 봤는데요. 자, 시청자분들의 반응 역시 막상막하가 아닐까 이렇게 좀 예상이 돼봅니다. 그럼 이제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바로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약바이오와 조방원에서 어떤 종목을 반드시 포트에 담아야 할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태룡 파트너가 선택한 제약바이오 내에서 반드시 주목해야 될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는지 두 분의 종목 공개합니다. 자, 제약바이오에서 셀트리온과 녹십자입니다. 전태룡 대표가 셀트리온을 선택했고요. 그리고 우리 홍희진 대표가 녹십자를 선택해 주셨는데요. 이거 엄마 아빠 정도 느낌인데 아무래도 아빠는 셀트리온 쪽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자, 셀트리온 어떤 내용이 있는지 만나보겠습니다. 전가요? 네, 알겠습니다. 전태룡 대표의 셀트리온부터 먼저 셀트리온 선정한 선정 기준부터 들어볼게요. 일단 저는 이제 실적적인 측면을 이야기했고 네. 우리가 앞전에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제 실적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테오젠하고 그 외에 이제 제약주들은 상승하다가 약간 숨고르기를 보여주고 있고 저는 그 생각을 한 겁니다. 연기금이라면 내가 연기금이라면 어떤 종목을 살까인데 셀트리온의 차트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래요. 정말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줍니다. 지금 어제 금요일 날에도 밀리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요. 물론 장기적인 관점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이 셀트리온은 천천히 움직여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앞전에 바이오시밀러 설명드렸죠. 그 부분에 대한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크고 그동안에는 기대감으로 상승했던 제약주들이 이제는 실적 기반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제가 실적을 보여드리면 자, 요 보시면 실적이요. 정말 계속 늘어나고 있죠. 2022년도에 2조였고 2024년도에 3조 5천억이었고 25년도 작년에 4조 1천억입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께서 나는 다치고 싶지 않다. 안전하게 수익을 내고 싶다. 연기금은 어떤 종목을 살까라고 판단할 때 이렇게 셀트리온을 좀 한번 보시면 좋을까 싶어서 네. 셀트리온을 체크를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전태룡 대표의 종목은 셀트리온 제약바이오에서 자, 홍희진 대표의 종목은 녹십자입니다. 네. 제약바이오에서 녹십자인데 녹십자로 선정하신 이유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뭐 기본적인 내용 자체는 녹십자는 뭐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실적을 갖추고 있는 이제 대기업이잖아요. 근데 이제 무엇보다 알리글로라고 하는 이제 혈액지제 기반의 이제 네. 약품이 이제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데요. 이제 요 부분들이 미국 시장에 대한 어떤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조금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실적 개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기술적인 흐름. 그러니까 요즘에는 기술적인 어떤 흐름 패턴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게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 한미약품을 갖고 왔을 때 주제여도 상당히 좀 재밌었어요. 와이프랑 상의해서 살 주식이 어떤 거냐라고 질문을 주셨을 때 한미약품을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네네. 한미약품이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에서도 신고가입니다. 그러니까 실적도 좋고 어떤 재료도 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한미약품도 갖고 있던 어떤 패턴 자체는 결국에는 어떤 횡보 추세라든지 그런 어떤 그래요. 패턴들을 좀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이제 녹십자 차트 흐름 보시면서 간단하게 이야기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은 지금 최근에 보시면 이렇게 박스권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작년도 좀 비슷하죠. 근데 이제 큰 그림으로 보시면은 아직까지는 고점이 돌파가 안 됐기 때문에 못 뚫고 가네요. 그렇죠. 아직은 못 뚫었죠. 못 뚫었다는 얘기는 제가 볼 때 거기가 뚫리면 레벨업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뚫을 수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지금 보실 수 있냐면 그 전 단계의 어떤 패턴 자체가 옆으로 횡보하는 박스권이면 확률이 좀 높아집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지수가 안 받쳐주고 지수가 급락하면 같이 밀릴 수가 있는데 지금 지수는 그나마 어느 정도 조금 양호한 모습들이 최근에 물론 변동성은 있긴
어렵긴 하지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전고점 라인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위치에서 녹십자에 대한 관심은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들의 지분도 꾸준하게 좀 증가를 해왔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조금 매력적인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전태룡 대표의 셀트리온 그리고 홍희진 대표의 녹십자 제약바이오 섹터 안에서 두 분이 선택하신 종목 만나봤고요. 자, 이제 조방원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방원에서 두 분이 선택한 종목은 과연 어떤 종목일지 공개합니다. 자, 조방원 섹터에서요. 두산 에너빌리티 대 한국전력입니다. 홍희진 대표의 한국전력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한국전력부터 왜냐하면 만날까요? 홍희진 대표가 네. 선택한 섹터가 조방원이기 때문에 네. 한국전력 먼저 선택하신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 조방원에서 가장 매력적인 섹터가 어디냐라고 그죠 원전 말씀드렸잖아요. 원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러고 보니 전태룡 대표도 원전이었어요. 네. 근데 저도 앞서 원전. 한전 기술 뭐 이런 쪽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왜 한전기술, 한전산업을 하려다 안 했냐면 네. 저는 최기훈 앵커께서 헷갈렸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왜 셀트리온하고 네. 두산 에너빌리티를 했냐면 저는 지난주 금요일 날 시장이 안 좋을 줄 알았어요. 어. 그래서 보수적인 거 갖고 왔는데 바꾸고 싶어요. 한전기술, 한전산업은. 그래요? 네. 저희는 바꿔도 됩니다. 어쨌든 지금 바꿔요. 어쨌든 한국전력부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한국전력 보시면은 제가 그러니까 지금 한국전력 보시면 탄력이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요즘 시장 참여하시는 분들은 대형주는 무조건 기본적으로 보시되 네. 거기서 중소형주를 같이 보시는 전략이 가장 좀 좋다라고 보는데요. 원전 관련주죠. 그러니까 한국전력 하면은 우리나라 지금 전기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전기가 요즘에 워낙 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전력 관련주 그다음에 전기를 어떻게 생산할 건지 여기저기 그래서 지금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게 되면은 이 우주태양광 관련주 해가지고 결국에는 전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중요한 부분들은 한국전력은 그 모든 거에 지금 집합체잖아요. 근데 이제 무엇보다 지금 시장에서는 싼 종목도 고르시는 거 중요한데 싸고 어떤 재료까지 있으면 저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 같아요. 싸다라는 건 결국에는 지금 12급 포워드 PR이 4배 수준입니다. 4배라는 건 굉장히 좀 저평가죠. PBR이 0.8배 수준이고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원전인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APR 1,400을 미국에 지어보지 않겠냐라는 어떤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네. 그게 지난주에 나왔죠. APR 1,400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한국형 원자로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국형 원전을 미국에다가 이거 지금 지어보지 않겠냐라는 어떤 제안을 했을 때 미국이 아직까지 뭐 답변을 듣지 못했지만 여기서 미국이 어느 정도 좀 흔쾌히 수락을 하는 분위기가 물론 빨리 나오시면 모르겠지만 그래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 요인들도 좀 있기 때문에 네. 한국전력은 한국수력 원자력의 지금 모회사죠. 100%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자력 산업과도 연관이 있다.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차트적인 부분에서 간단하게 조금 이야기 드리면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떻게 매력적이다. 이게 어떤 그림이냐라고 좀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보시면 특이점은 계속 우상향하면서 올라가고 있구나. 신고가인가요? 그렇죠. 신고가가 1월 22일 날 나왔습니다. 네, 그때도 이제 급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지금 보시면은 40% 올랐어요. 이 파동이 40%입니다. 한전이 저렇게 가벼운 네. 종목이었나요? 그렇죠. 굉장히 무겁잖아요. 사실상 예전에 한국전력 매매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엄청 무겁고 진짜 뭐 엄청 수익 내기 어려운 종목이었는데 최근에 너무 가벼워졌는데 지금 보시면 외국인들의 수급도 이렇게 지금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추세대로 좀 가시는 거고 결국에는 61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121선을 조금 따라간다고 보시면서 매매하시는 전략으로 한국전력을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좀 좋습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썬데이 종결자의 이 무거운 한국전력이 나왔습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종목 얘기하고 그러실 때 어르신들 얘기할 때 맨날 나오던 이야기가 포항제철하고 한국전력이었거든요. 맞아요. 망할 일 없다. 아, 맞아요. 무거운 종목으로 늘 안전주. 네,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40%라는 얘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전태룡 대표는 조방원에서 두산에너빌리티를 선택하셨는데 지금 뭐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바꾸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어차피 화면에는 두산에너빌리티가 나가겠지만 네. 내 마음속에는 뭐 한전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이 있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은 시청자분들 저희 이제 금요일 날 너튜브에서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시장에 대한 우려 이런 염려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종목들을 소개해 드릴까 하다가 네. 보수적인 걸 갖고 온 거예요. 원래는 전 급등주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시장의 뷰가 그래요. 밤 사이에 바뀌었어요. 저는 두산에너빌리티가 나가지만 한전기술, 한전산업 급등주에도 되는 그 흐름들이 나올 수 있고요. 혹시나 우리 같이 공부하셨던 분 월요일 날 뷰가 바뀔 수 있으니까요. 너튜브에 전태룡에 오셔서 그래요. 바뀐 뷰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래, 확인해 보시면서 네. 나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요렇게 여기까지 네, 말씀을 여기까지. 드리고, 왜냐면 제가 여기서 시간이 얼마 없는데도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를 빨리 하려고 하는 게, 이외에 또 주목해야 될 종목들 하나 있으면 들어보려고 합니다. 앞서 전태룡 대표가 남북 경협이라든지 네. 또 뭐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쪽을 좀 봐야겠구나 하고 끝나면은 썬데이 종결자가 아닙니다. 아니죠. 어떤 종목까지 있는지를 한번 말씀해 주셔야 될 것 네. 같아서 어느 쪽에 어떤 종목을 그 외에 또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 남북 경협하면 또 전태룡, 대선주하면 전태룡. 그래요. 네. 그런데 저는 어제 금요일 날 시장이 안 좋아도 움직였던 종목이 있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우크라이나 관련 이슈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에서 국가 기반 시설 그 재건청이거든요. 한국 정부의 재건 사업 협조를 공문을 보냈어요. 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볼 게 뭐 있냐면 그럼 우크라이나에 법인이 있는 게 무엇일까? SG라는 종목이 있어요. SG. SG는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에 법인이 있고요. 아스콘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아스팔트를 깔아주는 네네네. 그런 기업이라고 보여지는데 움직임도 시장에서 하락할 때도 불구하고 움직임이 전혀 밀림이 없었습니다. 제가 차트를 보면서 그래요. 여러분들께 잠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요. SG 차트입니다. 네, SG의 주가의 흐름이 이렇게 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고민한 거예요. 만약에 시장이 안 좋거나 좋았으면 이 종목을 그래요. 정말 공격적으로 했을 텐데 이슈가 있어서 금요일 날도 상승을 했구나.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 그래도 급등주 하나 말씀을 좋습니다. 드려야 되니까 네. SG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나오면 이 SG는 대장주의 역할을 해줄 것이다. 좋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홍희진 대표도 이에 주목해 봐야 될 종목 뭐가 있을까요? 어떤 섹터에서 나올까요? 저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네. 그래요. 어떤 종목일까요? 근데 요즘에 이제 반도체를 이야기하면 이거 귀담아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누군가는 또 이제 재미없어 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조금 돌고 돌아요. 네. 그러니까 신고가 나온 종목들이 이제 지난주에 좀 상당히 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좀 반도체를 오늘 지금 관심 있게 좀 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지금 같습니다. 화면에 나오네요. ENF 테크를 네, ENF 테크놀로지 지난번에도 말씀 한번 좀 드렸던 종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소재인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기업이죠. 우리가 그래요. 뭐 식각이나 박리나 뭐 세정 이런 것들이죠. 식각 뭐 깎는다, 세정 씻어낸다, 뭐 박리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덧붙여 줄 때, 그러니까 뭐 씌울 때 이제 바르는 액체인데요. 중요한 건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기업들의 어떤 매출 비중이 상당히 좀 높은 기업이죠. 그래요. 근데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반도체가 유행이 계속 좀 돌고 돈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SSD나 낸드 플래시, 그다음에 지금 HBF 관련주들이 최근에 또 부각이 되면서 신고가가 반도체 섹터에서 소부장에서 나타나면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보면 D램과도 연관이 있고요. 낸드 플래시, 그러니까 HBF와도 좀 연관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자리가 상당히 조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이번에 월 캐파를 D램 HBM4 지금 공급을 위해서 웨이퍼 캐파를 12만 장을 증설한다고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이제 그런 측면도 ENF 테크놀로지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장점이기 때문에 저는 관심이 좀 필요한데요. 요거는 차트 흐름 보시면서 간단하게 네. 이야기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지금 차트는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마감된 차트인데 뉴욕 증시가 급등했죠. 반도체가 지금 주도 업종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매매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볼 땐 작년 10월 달에 대한 고점도 지난 시간에 넘어갈 수 있다라고 좀 이야기 드렸거든요. 거의 모양이 좀 이쁘죠. 보시면은 지금 네. 지난주에도 흔들림이 별로 없고 오히려 금요일장에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볼 때 신고가 한 번은 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관심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홍희진 대표의 ENF 테크까지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자, 특별한 시간으로 준비한 썬데이 종결자, 이렇게 해서 올해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주도 섹터와 주도주 저희가 선정해 드렸는데요. 종목들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먼저 우리 전태룡 대표는요, 올해의 주도 섹터로 제약바이오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제약바이오 셀트리온을 말씀해 주셨고요. 홍희진 대표가 선택한 조방원에서는 그리고 또 한전기술과 한전산업도 봐야 된다. 시청자 여러분들을 늘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두 분 다 준비하셨나요? 준비했습니다. 그렇죠. 먼저 우리 전태룡 대표의 선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시죠. 네, 전태룡 대표는 썬데이 종결자 TV 선물입니다. ARS 1668-4386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는데요. 전태룡 대표의 선물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시장에 대한 방향들 좀 네. 여러분들께 좀 많이 흔들리실 수 있는데요. 네. 그 방향을 알 수 있게
제가 시황이라든지 아니면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공간을 제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1668-4386으로 전화를 하시면 되고요. 전태룡 대표 너튜브도 매일 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매일 아침 8시 30분에 너튜브에서 여러분들하고 시황 공부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혹시나 금요일 날 시장이 조정을 줄 거라고 생각하신 분들 패배의식 갖지 마시고 다 모여서 그래요. 월요일 날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어서 홍희진 대표의 선물도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준비됐나요? 홍희진 대표의 선물은. 시장이 변동성이 커지면 많은 분들이 좀 걱정스러워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시장이 오히려 또 이제 기회로 만들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기회를 어떻게 만드실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전략 모음집입니다. 그래요. 이 분들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홍희진 대표도 1668-4386으로 전화하시면은 홍희진 대표의 선물, 전태룡 대표의 선물들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무료로 그렇죠? 보내드립니다. 무료 선물 일단 받고 보자라는 말씀과 함께 홍희진 대표 너튜브 시작하셨다고요? 예, 2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뭐라고 검색해야 되나요? 홍의진의 생존 주식 검색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네요. 그냥 홍희진만 홍의진 검색하시면 나올 거고 12시 반부터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의 종목을 결정해 드리는 시간 특집 썬데이 종결자 2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종목의 끝장 보기 주식을 사랑하는 분이라면 저희 방송과 함께 수익의 기적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종목을 결정해 드리는 시간 썬데이 종결자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주 일요일에 뵙죠. 감사합니다.